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네 마이 무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롯데가 형제인 아니 가족 대결로 번지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시민단체의 불매운동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불과 0.02% 지분을 가진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 이거 후진국형이다, 이런 비판도 많은데요. 이런 기형적 지배 구조, 롯데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8.15 특사의 경제인이 포함돼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해당 그룹 주가는 더 뛰었다고 하죠. 이 문제를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가 광복절이죠. 네네. 14일도 쉬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그룹의 주가가 뛰었다. 그런가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거래소를 예. 통해서 2011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3년간의 주가 상승률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현재 그 특별 사면을 가장 바라는 회사가 바로 SK그룹이고요. 그리고 예. 그 다음이 한화그룹이고 또 CJ그룹이 혹시나 하고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그룹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그룹들의 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 30%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한화, CJ가 바로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벌 총수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13.6%로 6위고요. 예. 지금 분쟁이 있는 롯데그룹은 1%로 8위였습니다.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이 심각하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수 일가를 사면해줘야 된다고 지금 전경련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이 지금 어쨌든 광복절에 경제 살리기라는 것과 사면을 이제 네. 연결을 해서 생각했다는 그 주장에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억지 주장이죠. 오히려 총수가 없으니까 주가가 더 이제 많이 뛰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서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예. 오히려 황제 경영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기보다는 직관에 의한 경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은 후진적 경영 형태로서 오히려 그 기업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진적 경영 형태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이 오너가 오면은 좀 기업들, 그 재벌 기업들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기강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신 좀 확 차리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앞에 가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고요. 예. 자본주의, 성숙된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기능과 주주총회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감사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배합이 잘 돼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이런 이사회 기능이라든지 주주총회라든가 감사의 기능들이 대부분 다 해바라기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로 가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요, 그 8.15 어쨌든 이 사면이라는 것, 광복절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 여론의 지지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롯데그룹 사태가 8.15 사면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면을 이런 어떤 여론의 향배를 가지고 사면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사면은 그 사법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원칙에 맞게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이런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비판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면도 과연 이 사람이 사면 대상이 되느냐 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사면에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저는 뭐 사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모자라는데 감옥에서 나온다. 이것은 법이 그 고무줄 형태를 가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사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네요. 일부에서는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적으로 법적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면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사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면 제도를 없앨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8.15 사면 자체는 사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면 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제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롯데 문제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국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적 논란에 있어서의 핵심은 롯데의 참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희한한 지배구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홀딩스가 뭐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고 롯데홀딩스는 직원 3명짜리 광윤사가 지배하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롯데만의 문제는 아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지배구조, 롯데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참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요? 그렇다면 일반 재벌들의 문제는? 그래서 제가 2004년에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통과된 것도 있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그 순환 출자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2013년 12월 31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절반의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요. 나머지 그 전에 이런 어떤 그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재벌 기업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지금 현재 아주 뜨거운 감자이고 논란의 대상이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법적인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들도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벌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가 탐이 나겠지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중대표 소송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 모회사가 만약에 자회사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그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게 되면은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그 지배 구조는 대부분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0.05%의 지분을 가지고 롯데처럼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99.5%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소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게 되면
그것을 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가 형성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없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간단히 네. 얘기한다면. 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롯데가 상당히 자신들의 싸움 때문에 타격을 받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세계 5위 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더 좀 흔들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단의 응급 조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재벌의 어떤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죠. 사회 구조 자체가. 그리고 권력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인하면서 권력이 재벌로 다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예. 지금 이런 이제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사주 매각에 관한 법을 내고는 했는데요.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이런 어떤 그 순환 출자의 그 지배 구조를 도와주는 아주 교묘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둘씩 바로잡아 나가는 일,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요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어요? 예? 네. 아닌 게 좋은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정도의 반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저 자신의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만든 책인 예.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분들의 대체적인 어떤 그 서평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독자들이 얼만큼 진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사회의 그 어떤 저명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문호가 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고 저한테 그 간단한 문자나 서평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느껴서요. 저 나름대로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리더십까지 가지 않더라도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목말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모든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의 권위가 파괴되게 가고 있고 파괴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필요한 권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박 대표님이 쓰신 책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엄청 덥습니다. 정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폭염인데요. 이 폭염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폭염 때문에 사망한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폭염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민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폭염. 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7명이 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워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더위만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체온이 올라가면서 온몸에 혈액순환 또 혈전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열사병, 일사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사병은 사실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고 일사병은 그거보다 좀 더 경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로의 혈류를 늘려서 저희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몸속에 이제 모든 기능을 유지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때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압도 좀 떨어지고 이런 심혈관계가 흔들리는 걸로 손발은 축축하고 땀이 나지만 뭐 차갑고 두통, 어지럼증, 미습거리는 증상 이런 거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흔히 우리가 더위 먹었다고 하는 것들이죠. 반면에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도 흘리기 어려워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체온이 점점 올라가서 정상적인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면서 예. 정년이나 의식소실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그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적 변화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아무래도 노약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취약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노인은 땀샘이 좀 감소돼 있기도 하고요. 예. 이런 땀을 통한 체온 조절 이런 게 원활하지도 않고 장기도 노화돼 있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적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당뇨나 혈압 같은 만성 질환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땐 사실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젊은이들은 사실 노인에 비해서 원래 폭염에 더 취약한 거는 아닌데 예. 장기들이 더 건강해서 이런 반응을 좀 늦게 느끼고요. 아,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무리를 그죠?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맥박이 빨라진다든가 이제 수분의 소실, 땀의 소실이 일어나는 건 훨씬 더 반응이 빨라요. 그런데 느끼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나 느끼면서 이제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보면 더위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는 노인은 31.8도 정도 되는 거에 반해서 젊은이들은 그런데 노출되는 게 좀 더 많고 시간도 길어지면서 1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더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고들 보고되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 31.8도에서 노인들이 이 폭염 때문에 건강에 이상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네. 젊은이들은 30.8도, 그죠? 네, 1도 네. 낮으면.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온 가지고는 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전부 데미지를 먹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런 그 대낮의 시간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이 실질적으로 햇볕에 놔두면은요. 맥박 빨라지는 것도 빠르고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도 증가하면 혈압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 뇌출혈이 온다든가 뇌경색이 온다든가 할 그 위험이 훨씬 높아지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네. 시원한 맥주 한 잔 먹는 거 이런 거 사실은 이 술 먹는 것도 안 좋죠, 건강에. 이렇게 더울 때. 네, 특히 저희가 이제 폭염 때 주의하라고 하는 것 중에 예. 과음을 조심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아하. 이제 폭염 때는 가급적 몸에 부하를 좀 덜 주는 게 중요하겠죠. 더위 때문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과음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탈수가 확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맥박도 빨라지면서 심혈관계 부담이 커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음주를 하시게 되면 당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져요. 몸이. 뭘 사용하기가요? 당이요. 당. 당. 혈당이요. 아, 예. 당. 몸에 중요한 게 혈당하고 혈압인데 두 개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을 만들기가 쉬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더울 때 술 마시면은 더 더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막 난다. 이것도 결국 건강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열이 나면 또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맥박이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체온 조절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 말고 이 폭염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폭염 때는 바로 피하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예? 하는데요. 아,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고 싶죠. 예.
네, 외부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예. 가릴 수 있는 거 하시는 거 하고 과로라는 개념을 흔히 일을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적으로 몸에다가 에너지원을 넣어주고 적절히 쓰는 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더 드는 상황이 되면은 에너지원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필요한 게 수분이 좀 더 필요한 거니까 수분이라든가 이온 음료,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충해 주시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름 과일이라는 게 대부분 수분이 많고 전해질이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과일에 있는 당분은 짧게 쓸 수 있는 연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일을 하실 때는 과일과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똑같이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네. 유산소 운동은 몸 전체의 장기의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때 심혈관계 질환이 특히 위험해서 꼭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근력 운동이 지나치면 혈당도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근력 운동은 조금 좀 줄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운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특히 여름과 한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니 운동에 대해서 거의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리한 운동은 사실 여름에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름, 네, 겨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민성 교수였습니다. 2PM의 활력 충전, 비타민 충전, 미네랄 충전, 수분 충전. 내 심장은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의 3-in-1 한 방에 채워라. 활력 충전 음료 하트비트.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자, 오늘은 교통 소식 알아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8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요새 지금 휴가철 이제 다 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굉장히 교통이 많이 막히는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원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평소에 비해서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반대편 강동쪽으로만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천호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는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주춤합니다. 오늘 분당 수서로의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심 쪽이나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데 전 구간 수월한 편인데요. 다만 이어지는 청담대교만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외곽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데 신월에서 목동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동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우리 여자 대표팀이요. 일본의 2대1인가요? 역전승 거뒀죠. 예. 그죠?
예. 예. 아, 정말 우리나라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나아요. 예. 예. 뭐 여성이 훨씬 더 잘하는 건 사실이죠. 예. 어제 이 한일전이 동아시안컵 풀리그 2차전이었었거든요. 예. 이 전반 30분에 그 일본의 나카지마 선수에게 선제골 내주고 0대1로 끌려갔고요. 후반 9분에 조수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서 1대1로 맞섰는데 후반 추가 시간, 그러니까 경기 종료 직전에 얻어냈던 프리킥을 전가을 선수가 결승골로 연결한 겁니다. 자, 2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예. 어제 북한도 중국을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우승을 놓고서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이 동아시안컵에서 2005년 이후에 1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원래 여자 축구 잘하잖아요. 이게 잘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제 우승을 다투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닙니까? 전력적으로? 글쎄요, 한국, 남북 간의 경기 대결은 객관적인 실력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정치적인 또 전력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동아시안컵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중국 4개국이 참가한 대회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월드컵 준우승팀, 이 중국은 8강팀, 우리도 16강, 북한도 세계 정상권 팀이기 때문에 미니 월드컵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북한은 어제 일본전에서 4대2로 이기고 그 전에 중국을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모두 7골을 뽑아낼 정도로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우리 팀 경기 보니까 이 경기 열리고 있는 중국 우한이 37도까지 오르내리는 이 폭염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북한전에서 무엇보다도 이 체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은 남자 대표팀이 일본하고 2차전 벌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남자 대표팀이 이 한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저녁 7시 20분입니다. 예. 이 슈틸리케 감독이 오늘 일본전에서도 1차전이었던 중국하고 다르게 선발 멤버를 완전히 또 새롭게 구성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대표팀 선수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중국전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던 이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가 오늘은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예. 일본이 북한에 1대2로 졌거든요. 이 패배 이후에 일본 내에서 이 대표팀을 좀 비난하는 여론이 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하고의 경기에 무조건 이기겠다고 아마 이 총력전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계해줘요? 예, 중계해줍니다. 여자 축구는 중계 안 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여자 축구도 해줬습니까? 종편에서 중계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지상파입니까? 종편입니까? 오늘도 종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혹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서. 예. 그리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강정호 선수가 7월에 신인 선수상을 수상했죠. 그죠? 예, 우리 그렇습니다. 선수가 월간 신인 선수상을 받은 건 최희섭 선수 이후에 두 번째라고 그러네요. 예, 두 번째로 이 강정호 선수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내셔널리그 2달의 신인상입니다. 7월에만 타율 3할 7푼 9리, 출루율은 4할 4푼 3리, 홈런 3개로 활약했거든요. 예. 충분히 신인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2003년 4월에 당시 이 시카고 컵스의 최희석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번에 월간 신인상 받게 되면서 이 강정호 선수가 그러니까 올 시즌의 내셔널리그 신인상 후보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놨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남은 경기 동안에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인상 수상과 관련된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요새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게 롯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오늘 롯데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정말 국민들의 관심은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롯데라는 그룹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집안 싸움에 대한 관심이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좀 실망감, 한심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좀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스토리 뉴스에서는 이런 집안 싸움, 재벌가의 싸움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전유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자 들어가는 단어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재벌, 군벌, 족벌, 학벌. 예, 이 벌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재벌이라는 단어도 이게 일본 말 아닙니까? 일본에서 캐피탈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재벌도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말이죠. 예. 원래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이제 각 번의 다이묘들이 있었고 그들의 수많은 재산들을 이제 국채로 진록 처분이라고 해서 몰수하는 대신에 이제 국채로 나눠줬고 이들이 이제 초기 일본 산업화 과정에서 자기가 받은 국채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혼인으로 엮이고 뭐 가족으로 엮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업 전체 경제를 지배하는 몇몇의 큰 부자 가문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일본 재벌의 형성사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일본에서는 지금 재벌이 존재하나요? 그 2차 대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당시 포츠담 선언에서부터 이미 그 연합군들은 이제 일본의 이른바 전쟁, 무모한 전쟁으로 치달은 근본 원인이 일본의 재벌 지배 경제 구조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한 직후에 했던 이제 주요한 이제 정책 과제 중에 앞쪽에 있었던 것이 재벌 해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전쟁 기업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꼭 그것만은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일본의 재벌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정치와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전쟁 기업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비민주화, 반시장성 그리고 이제 무모한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이런 모든 이제 사회문화적 현상의 배후에 재벌 경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당시 일본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주회사라고 하죠. 예. 뭐 요즘 이제 롯데의 실질적인 소유주 지목받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예. 지주회사는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지주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던 대기업들을 이제 분할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그 재벌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전부 몰수를 해서 국민들에게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재벌 관련 기업 에 있었던 임직원들은 전부 이제 쫓아내고 다시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재벌 해체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일단 90년대 말에 일본에서 독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지주회사 설립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그 좀 강력한 재벌 억제 정책이 이제 계속 유지돼 왔던 거죠. 재벌이 그렇게 해서 해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재벌 어차피 존재했다가 지금 미군정 시절에 해체됐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재벌 구조도 결국은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재벌이 형성되었던 2차 대전 이전에 그 배경하고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형성된 배경하고가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배경이 같아요? 예. 어떤 배경?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급속하게 후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주에서 자본가로 전환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워낙 좀 크게 뭐랄까요 봉건적인 영주 사회였으니까 영주들에게 큰 돈이 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도 이제 해방 이후에 거의 뭐 백지 폐허 상태에서 경제를 좀 급속히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 정권과 연결된 이른바 정경유착이니 관치경제니 하는 말들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 권력의 배후를 두고 몇몇 가문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특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좀 확장을 하고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후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제 독점적 현상인데
이게 이제 가족 단위라고 하는 동양 사회의 전통적인 좀 역사와 결부되면서 나타난 그런 이제 대규모 기업 지배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과 재벌의 발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전쟁보다 이제 후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가 산업화.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후발 산업화. 근데 후발 산업화하고 후발 자본주의하고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맹아 논쟁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이 역사를 상당히 그때 당시에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사과에 가서 과목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강만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 자본주의 맹아 논쟁 그때가 이제 자본주의 싹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지만 그때 당시부터 굉장히 관심사였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화는 산업화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자본주의였던 그런 맹아 싹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가 싹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는 좀 이제 사람마다 그건 근데 다른 문제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70년대 80년대까지 많이 얘기했던 그런 것은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이제 대규모 공장공업과 이제 자본과 임노동의 분리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그게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전제 조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주제 자체가 동요를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농촌 내에서 잉여 인력이 나오고 그들을 수용해서 뭔가 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든가 하는 시도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18세기 말이나 19세기부터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그전까지 완전히 이제 봉건 사회라든가 중세 사회에 침잠에 있었다, 침몰에 있었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일반적인 뭐 요즘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요새 국사 교과서에 그런 것도 실려 있군요. 한국 근대를 대원군 집권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른바 뭐 보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런 걸 오늘날의 개념은 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합에 가깝죠. 조합. 아하. 그럼 회사라는 거는 언제 생겼어요? 회사라고 하는 형태의 명칭이 처음 소개된 것은 이제 1883년 한성순부에 처음 서양의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서양에 이러이러한 것들 국가와 협약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익을 나누는데 이게 산업 발전에 굉장히 좋은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883, 4년경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회사란 이름을 가진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엔 전혀 없고 서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까지도 우리 이제 상인 조직으로서 도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도중이요? 예. 도중이 뭘 도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한국말로는 도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전 도중 그러면 종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조합. 뭐 백목전 도중 그러면은 이제 그 면법하는 사람들의 조합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회사 형태로 과거에는 이제 이게 뭐 똑같은 지분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면 이제 자본을 다구에 따라서 합자 회사라든가 주식 회사라든가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회사라는 이름이 처음 소개된 것과 회사의 유사한 회사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셜리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1820년대인데 그 전에도 소셜리즘이라는 형태는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이거하고 식으로.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재벌 그룹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회사가 그렇다면 재벌 그룹이라기보다 재벌. 일제강점기 일본에 이미 이제 스미도모라든가 미쓰비시 같은 이제 대재벌들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재벌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지주 경영에 기반을 두고 있고 땅 가진 땅 부자들은 많았지만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재벌들은 없었죠. 다만 몇몇 사람들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여러 기업에 이제 주주나 뭐 이런 걸로 참여하는 사례들 이건 이제 일본 형태인데요. 사례들은 이미 저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1910년대부터 나타나요. 뭐 이름을 거론하면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배관혁이라든가 조진태라든가 조병택이라든가 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상영이라든가 나중에 굉장히 큰
해방 이후에도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에 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지만 원적격되는 분들인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자유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총독부의 권유에 의해서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혼자 기업을 다 해먹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국 사람 보고 너도 여기 참여해라. 그래서 대주주가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기업에 한 사람이 발을 담그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이미 일제강점기에 일반적이었고요. 또 그중에 이제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동아일보의 이제 인천 김성수 같은 분은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동생은 이제 경성방직 본인은 그 보성 전문 학교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언론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각도로 자본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하지만 재벌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실체를 가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특히 이승만 정권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체를 나타내는 거. 근데 사실 옛날에는 화신 같은 데도 굉장히 컸잖아요. 예. 그죠? 컸지만 그야말로 이제 유통 백화점 기업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뭐 전자라든가 다른 분야로까지 사업을 제조업 쪽으로 뻗치지는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재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 롯데 얘기를 좀 하면 롯데는 해방 이후에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직후에 생긴 건. 그 훨씬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70년대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 특히 이제 제1교포 자본에 대한 좀 적극 유치 정책이 진행되었고 그중에 대표 사례로 들어온 것이 60년대에 들어왔죠, 사실은요. 뭐 롯데 호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컸던 호텔이 반도 호텔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 반도 호텔 맞아요. 저 어렸을 적에도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제국 호텔로 지어졌던 건물이죠. 그 호텔을 지은 사람도 이제 노구치 히데오라고 해가지고 노구치 준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조선 최고의 이제 갑부 재벌이었어요. 역시 이제 재벌이 되어서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이제 그 재벌이 해체돼 버렸고 그런 건물로 남아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서 롯데 호텔을 지은 것이 이제 70년대 초니까 들어오긴 60년대 말에 들어왔죠. 근데 롯데 호텔도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일본 롯데는 1940 해방할 때 그때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렵 이제 일본 재벌이 해체되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소기업들이 이제 막 성장할 가능성이 열렸던 것이고요. 그 기회를 잘 이제 타고 급성장했던 것이 이제 제1교포 기업이었던 롯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신격호 회장이 껌부터 시작을 했죠. 껌이죠. 예. 아니 왜냐하면 미 군정 시대 때 일본 미군들이 껌 씹고 있으니까 저거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실패를 거듭하고서 이제 껌으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우리도 70년대 가장 인상적인 광고 값이 그러면 껌은 롯데 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 윤영주 씨가 불렀던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게미츠 히츠코 요 여사요. 이분도 사실은 저 아버지가 사업을 했고 신격호 회장이 사실은 그 결혼을 하고 그 사업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사업체를 운영했던가 뭐 그렇지 않았나요? 뭐 그렇다는 얘기를 뭐 들었습니다만 일단 롯데 측에서 어떤 뭐 그 공식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롯데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근데 그건 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고 처음 알았는데 1970년대 롯데 호텔 짓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롯데라는 걸 만들었을 때 신격호 회장이 일본 이름과 한국 이름 이 두 개를 써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그 외국인 투자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했다는 게 오늘 아침 보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고 이제 지금 롯데호텔 부지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뭐 도서관 부지였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한국 재벌, 일본 재벌도 이제 전전에 그랬지만 한국 재벌이 뭐 롯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50년대 재벌로는 이제 태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었는데. 뭐 이제 공식적인 나온 기록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이제 귀국했을 때, 10대 대통령 귀국했을 때 아직 야인일 때 이분 생활비하고 정치 자금을 댔던 것이 이제 태창이거든요. 그냥 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태창이
이제 50년대 한국 최고의 재벌로 급성장을 했었죠.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300사람 원조 물자 배급이라든가 또 이제 60, 70년대에는 무슨 뭐 자금이라든가 수많은 특혜를 통해서 이제 재벌이 만들어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재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요새 하도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였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